여러분 안녕하세요. 탄탄한 중등문학의 현민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제1강 오늘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함께 외치고 갈게요. 여러분도 거기서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첫 번째, 비유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생성하고 또 수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와 상징은 항상 헷갈리는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활용하여 나타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비유고 어떤 거는 상징이지? 라고 해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비유는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얼굴이 예뻐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 설명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사과 예쁘잖아, 내 얼굴도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예요. 그렇다면 상징은요, 어떤 거냐면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하늘 위로 비둘기가 날아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왠지 이걸 들으면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평화가 올 것 같고 전쟁이 종식될 것 같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 어디에도 평화나 자유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둘기를 보면 왠지 모르게 평화 그리고 자유로움 이런 단어들이 막 생각나요. 그게 바로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상징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타나며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요. 아까 사과는 예뻤죠. 내 얼굴도 예뻤죠. 이런 공통점이 등장하는 게 바로 비유.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게 바로 상징입니다. 우리 비둘기 보면은 그다지 막 요즘 비둘기 인식이 별로죠. 좀 지저분하고 막 도시에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게 비둘기인데 우리가 비둘기를 왠지 문학작품에서 보면 뭔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비둘기와 평화 사이엔 그 어떤 연결점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원관념에 하나의 보조관념이 결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1대1 대응하고 있는 게 비유고요. 상징은 아까 비둘기만 하더라도 평화도 상징하고요. 자유도 상징하고요. 각자 생각하는 또 상징적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1대 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아시고 본격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먼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비유의 개념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문장을 보시면요.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은 내 얼굴이에요. 그럼 이 내 원래 얼굴이 바로 원관념입니다. 그러면 이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가져온 대상인 사과가 바로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비유의 종류에는 직유법,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유법은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양 이렇게 다양한 표제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비유하는 방법 해서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입니다. 은유법은요. 반대로 A는 B다 이렇게 이런 가치처럼 인듯 은양 같은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은은하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호수 생각하면 우리 어떻죠? 되게 잔잔하고 넓고 고요하고 내 마음이 바로 그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간접적으로 한마디로 은은하게 비유하는 방법 해서 은유법입니다. 그 다음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바로 은유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비가 춤을 춘다. 나비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지 춤을 추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마치 그 날아다니는 모습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나비를 사람처럼 표현한 게 의인법입니다. 비유의 효과부터 한번 볼게요.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창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고력과 상상력을 작용하여 흥미가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런 비유가 들어간 시들을 보면 왠지 재미있어지나요? 재미있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사과상도 있고, 앵두상 있고, 막 체리상 있고, 그렇잖아요. 복숭아상 이런 거. 그럼 각자 다른 이미지를 떠오르죠. 왠지 사과상, 막 누구, 장원영,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예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원영이를 봤는데 얼굴이 복숭아상이었어. 뭔가 하얗고 뽀얗고 그런 이미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을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뇌리에 콱 박혀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유를 상징하여 빗대어 표현한다면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를 함께 보면서 어떤 비유법이 사용됐는지 같이 볼게요. 자,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A는 B다의 형태네요. 그러면 봄은 고양이로다? 이게 바로 은유법이 먼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시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아까 이렇게 인듯처럼 뭐뭐 같이가 사용되면 뭐였죠? 직유법이에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여기 보면요.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거는 고양이의 털이에요. 보고 있는 이 대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원관념이었죠. 이 고양이의 털에 뭐를 빗대었냐면 꽃가루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얘가 바로 보조관념인 거죠. 꽃가루와 고양이의 털의 공통점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부드럽다는 공통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떠오르도다. 이것을 보면요. 직유법이네. 그리고 고양이의 눈, 얘가 원관념이네. 고양이의 눈을 지금 금방울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보조관념이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요히 나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 시를 보시면요. 사용된 게 지금 은유법과 직유법이 사용됐구나. 비유법을 사용하여 참신하고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구나. 관련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윗글의 제목, 봄은 고양이로다와 같은 표현이 쓰인 것은? 해서 봤더니 우리 제목 봄은 고양이로다, 이거 은유법이 사용된 거였네요. 그럼 은유법이 사용된 문장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1번 문장 먼저 볼게요. 달은 마음의 숫돌, 모난 망, 환하고 서럽게 다스려주는. 보여요? 우리 보여요? A는 B, 달은 마음의 숫돌. 얘가 바로 원관념, 얘가 바로 보조관념. 우리 정답을 바로 찾아버렸네요. 1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긴 아쉬우니 직유법이 사용된 문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직유법은 아까 찾는 방법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쭉 보면요.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러움 가치. 얘는 지금 부끄러움 가치가 뒤가 생략되어 있어서 원관념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마치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러움, 요 홍조 같대요. 그리고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 같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직유법입니다. 자, 우리 비유법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이제 상징으로 넘어가 봅시다. 상징은 그럼 무엇이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거예요. 추상적인 관념엔 뭐가 있냐면 나 오늘 기뻐. 눈에 안 보이죠. 나 너 사랑해.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늘만큼 땅만큼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형적, 관습적, 개인적. 자, 개인적인 거는요,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작해낸 거예요. 시에서 보면 시인이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뒤에 볼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는요, 이 꽃이 상징하는 바가 의미 있는 존재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는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꽃을 보면 의미 있는 존재가 막 떠오르나요? 아니죠. 그러면 꽃과 의미 있는 존재가 뭔가 관련이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김춘수 시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상징을 알려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관습적 상징입니다. 이건 좀 쉬워요.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되어서 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둘기가 평화라는 거. 우리 이거는 크게 막 공부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비둘기를 보면 머릿속에서 평화가 생각나요. 그런 것이 바로 관습적 상징입니다. 그럼 원형적 상징은 무엇이냐? 우리 태초의 지구에는 물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인류나 민족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보편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물과 불이 왠지 막 타오르는 불을 보면 생명이 떠오르고, 이런 좀 더 본질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원형적 상징입니다. 자, 이것도 상징도 역시 상징의 효과를 같이 살펴볼게요. 상징을 사용하면요,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비유법이랑 공통점이네요. 작품을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양하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니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비둘기를 보면서 평화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당연히 풍부해지겠죠. 우리 여기까지 상징에 대해서 배웠으니 시를 하나 보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아까 잠깐 다뤘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크게 의미 없어 보이죠. 옆에서 얘가 무슨 몸짓을 하든 나는 크게 나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행동을 딱 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답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인식을 하니까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었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오, 이 화자 보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인식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보여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대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대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까는 단순히 별 의미 없는 몸짓이었는데 이제 당신을 인식하고 나서 보니 당신이 하는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눈짓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요.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시어로 알맞은 것은? 해서 보시면 보기에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대요. 그럼 의미 없는 존재 찾아내시면 되죠. 아까 꽃, 뭐 이런 것들 다 지워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 후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줬대요.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 아까 다 꽃이라던가 하나의 눈짓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의 몸짓이라는 의미 없는 행동과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 보기가 보여요. 선지가 보여요.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 같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